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독학 이제 9회차입니다. 논술독학 9회차 이제 연세대학교 2010년 수시 인문 논술 이제 공공성이라는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공공성의 주체는 누구인가? 논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말 가장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건 꼭 연세대에 오늘 이 문제를 풀이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 어, 논술 시험을 만약에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제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찍어줄까요? 가장 보편적인 주제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인문 계열이든 사회 계열이든 중복되는 주제가 있거든요. 바로 그게 오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과 사회의 어떤 갈등 관계에 대한 문제, 사적 개인의 어떤 이기성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공공의 어떤 그 손실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인문계열 주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사회계 주제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통합적 영역으로 출제되는 그런 자주 나오는 주제이긴 만큼 오늘은 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연대 스타일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 스타일을 조금만 걷어내면 결국은 이 기본 구조, 기본 이 오늘 특히 오늘 주제에 대한 이 주제 의식, 문제 푸는 어떤 이 논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학교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로 나는 연대 안 볼 거니까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좋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내가 가야 될 학교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거는 여러분 그건 시험 직전에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 풀 수 있어요. 시험 2주만 있어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시험 2주 남겨놓고 본인 볼 시험 학교, 시험 보는 학교 기출문제 2주면 다 풉니다. 그러니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학교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지 않으면 독해를 할 때도 똑같은 제시문을 읽어도 결국은 찾아내는 학생이 있고 찾아내지 못하는 학생의 그 차이는 뭐예요? 결국은 내공 차이입니다. 본인이 얼만큼 많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주변에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뭐 친구들 혹은 조카, 어떤 뭐 친구 아들, 친구 딸이 있다라면 그래서 이 방송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뭐 지금 뭐 거의 뭐 네이버에서도 같이 업로드는 하고 있는데 거의 안 봐요. 근데 아쉽긴 하다. 여러분 논술은 정말 독학하기 정말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이런 컨텐츠가 사실 또 많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그냥 논술 공부 방법론만 잔뜩 나와 있지. 사실 이제 논술을 문제를 해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시답안을 같이 또 읽으면서 짚어주는 어떤 또 그런 수업은 무료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이 유료로 결제하면야 얼마든지 그걸 공개해주는 뭐 사교육 기관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건 있어요. 저도 뭐 10여 년 넘게 논술을 가르쳐 왔지만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시작은 했지만 결국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진짜 독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독학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오히려 공부 방법론이라고 보거든요. 돈이 없어서 독학한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꼭 사교육에 도움 없이도 나는 혼자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랬을 때 독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정쩡한 마음으로 독학하는 90%의 사람들은 제대로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장 들어가서 그냥 100% 떨어질 시험을 당연히 떨어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시험 직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 보는 게 이 독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제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가나다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라고 했고요. 제시문 한번 쓱 훑어보고요. 가나다가 있구나. 얼핏 공리주의 나왔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라는 보니까 보기만 해도 뭔가 좀 까다로워. 규칙 1, 2, 3. 약간 쓱 보자마자 이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죠.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이제 논제 나왔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풀라고 할 때는 3번은 뭐 이제 이게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하나 줄인 것 뿐입니다. 당연히 이 당시 시험 2010년도 연대 시험에서는 세 문제 다 풀었어야 하는 거고요. 분량 보시면 알겠지만 88, 1000, 800, 800, 1000. 자, 그러나 여기에 이 800은 사실 비겁한 800이다. 엄밀하게 보면 이건 당시 시험 시간 때문에 800으로 줄여준 것 뿐이고요. 사실은 1000자씩 써도 아무 문제 없는 논제예요. 논제 자체의 질을 따져보면 짧게 쓸만한 또 답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문제 1, 2를
천자씩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더 쓰셔도 돼요. 연대는 불량하고 감점은 안 왔죠. 자, 그래도 뭐 다른 학교 시험 볼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이제 기준 글자 수를 좀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글자 수 맞춰서 연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냥 글자 수 제한 없으면요 무조건 2천자 3천자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추리고 추려서 엑기스를 걸러내는 것도 실력이에요.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 알겠죠? 너무 자기 문장에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문장 아닌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거 왠지 꼭 필요할 것 같아. 사실 근데 제시문에 있는 표현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덧붙인 거에서 너무 애착을 많이 갖다 보면 나중에 분량이 막 한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국은 글자 수를 맞추는 것도 실력이니까 불필요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죠. 1번을 보면 오늘의 문제 주제를 딱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거거든요. 누구죠? 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라고 물었잖아요. 누구? 그러니까 오늘의 연대 1번은 굉장히 정확하게 묻고 있어요. 명확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구냐?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그 누구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에요. 예. 누가 하느냐? 누가 공공성을 실현하느냐? 뭐 쉽게 얘기해서 정 어려우면 오늘 이거 그냥 공익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물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공익으로 이해하셔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가 대체 누가 공익을 실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을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봐라. 차이점 분석인 만큼 이제 이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게 실제 시험이 2시간 반짜리 시험에다가 만약에 88 1000이면 사실 문제 1번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1번은 2, 3번을 풀기 위한 교두 보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근데 만약에 시간 제한 좀 열어두고 이제 요즘 스타일로 요즘 연대 2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2문제 나올 때 만약에 2시간이다. 그러면 하나당 1시간 투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 1번은 약간 카멜레온처럼 풀 수도 있다. 그래서 3번까지 시간까지 다 고려하면 이 당시에는요 그냥 정리만 잘해도 되는 거죠. 누구냐라고 할 때 답부터 얘기하면 제시문 가의 주체는 국가예요. 정부가 한다. 국가가 공익을 실현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 나는 사회. 여기서는 특히 시민사회란 말을 일부러 쓰고 있으니까 시민사회라고 쓰고요. 다는 각 개인입니다. 개인이 한다. 그래서 국가와 시민사회 개인 요거를 찾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 찾으면 그냥 광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제로 은근히 틀립니다. 제시문 나도 개인 다도 개인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 요인이 사적 요인이 가에 비하면 나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2대1 정도로 처음에 묻고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써볼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오늘은 명확하게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다. 시민사회라고 써야 되고 거꾸로 또 다를 개인이 아니라 그냥 이거 공리주의니까 공리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 공공성의 실현의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죠. 누구입니다. 누구. 공리는 누구가 아니에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결국은 각 개인을 얘기하고 묻고 있는 거지 설명하는 거지 공리주의 자체가 답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시문 다를 읽고 그냥 반갑다고 제시문 다는 공리주의 이건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리주의 쓰신 분은 역시 뭐 치명적인 감점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2, 3번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번 문제의 가장 핵심은 얘를 잘 찾을 수 있는가 국가, 시민사회, 개인인 걸 잘 찾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그걸 바탕으로 문제 2번은 솔직히 이제 제시문 거의 없이도 풀 수 있게 되고요. 문제 3번은 굉장히 좀 까다롭게 적용을 해서 논증을 하는 문제예요.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적절한 입장을 선택하라고 할 때도 이거는 자, 2 더하기 3은 뭡니까? 그래서 5를 찾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 5, 6이 있는데 4, 5, 6 중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나다 가운데 말 그대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사실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다 가운데 여러분의 견해를 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 될 수 있어요. 국가를 선택해도 되고 시민사회를 택해도 되고 개인을 택해도 된다.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방법, 적합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걔를 뽑고 또 선택한 만큼 나머지 애들을 비판하면서 정당화를 시키는 전형적인 논술 문제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논증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논증하는 거다. 설득해야 돼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비판하는 논증과 비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죠.
근데 이제 막 조건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그 뭐랄까 혼동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취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 3번은 뭔가 복합적으로 응용해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낸 거죠. 틀을 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 만들고 그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 방안을 한번 제시해봐라라고 해서 어떤 상황 설정을 좀 재밌게 한 거지.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솔직히 이 문제는요. 뼈대만 만든다 만약에 여러분 살갗 다 발라내고 뼈대만 만들면 뭐예요? 공공성 실현하는 주체가 가나다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본인의 견해를 택하고 그래서 남은 근거들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견해를 정당화하시오. 이런 문제와 사실은 동일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취지를 파악하고 나서야 그래야 저는 디테일한 규칙들이 대체 왜 존재하는지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큰 틀을 봐야 된다. 큰 줄기를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2번도요. 문제 2번은 다는 빼놓고 다는 빼고 가나 그럼 국가와 시민사회거든요. 국가와 시민사회 중에 어떤 게 자, 공공성에서 제시된 공공성이에요. 제시된 공공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겠는가? 자, 즉 어떤 거죠? 이 소개된 공공성은 여기 밑에 있거든요. 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가나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겠니? 이거거든요. 가나가 추구하는 공공성에서 과연 이런 속성은 뭐예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요소 같은 거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 특성이라고 봐도 될 텐데, 그러니까 공공성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지만 그 공공성 중에서도 이 특징, 모든 것을 누구나 보고 듣고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논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그냥 공개성, 투명성, 혹은 뭐 개방성 이런 어휘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결국은 국가가 과연 나서면 이런 문제가 잘 될까? 정말로 모두가 또 보고 들을 수 있는 거고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을까? 국가가 혹은 시민사회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여러분이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2번도 엄밀하게 보면 뭐 보편적 답안이야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다른 답안,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도 논거만 깔끔하면, 논거만 설득력이 있다라면 충분히 뭐랄까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을 한번 그래도 분석을 할게요. 제시문 분석하고 다시 봐야겠죠? 자,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물은 것을 생각하면서 가를 읽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제시문을 또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 가장 여러분 이거는 그냥 도식인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비스무리한 문제들이 꼭 나와요. 용어만 바뀔 뿐이야. 야, 공익을 실현 어떻게 할 거냐? 공동선에 대한 실현 어떻게 할 거냐? 오늘처럼 공공성의 실현 어떻게 할 거냐? 용어는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혹은 정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사익을 추구하다가 혹은 개인의 어떤 이기성을 추구하다가 어떤 문제 터졌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사실은 공익의 문제고 공동선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성이나 사익에 대한 추구 개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딜레마들이나 문제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회계열 쪽에서는 자주 나오는 표들이 있죠. 죄수의 딜레마나 집단 행동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뭐 이런 것들. 오늘 그 제시문 라인에 있는 사례가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런 사회과학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이제 용어들이 사실상 다 무슨 문제다? 원인은 근원적 원인은 개인의 이기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기적 개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대체 이 공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제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일단 머릿속에 두 개는 바로 팍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야 국가 아니면 개인이지.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정부 아니면 시장이지. 여러분 개인이 결국은 추구하는 방식의 시장의 원리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경제학에서는요. 그러니까 국가냐 개인이냐 정부냐 시장이냐. 알겠죠? 이런 맥락으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문제 주제는 그러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시문이 세 개잖아요. 그럴 때 플러스 원이 등장하는데 걔가 바로 뭐다? 사회 영역이에요. 사회라고 해도 되고 오늘처럼 시민사회. 조금 완화시킨 표현으로 공동체 이런 말 써도 돼요. 왜냐하면 정부를 공동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 시민사회 이런 영역으로서 제3자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 포맷은 이렇게 익히시고
플러스 원으로 시민사회 영역도 같이 나오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 예측 가능한 어떤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 분석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이런 비스무리한 문제들이 나중에 그냥 역으로 유추가 돼서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겠는데? 이거는 정부겠는데? 이거 시장이 원릴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시민사회를 통해서 양쪽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어떤 포맷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사익과 공익의 어떤 논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냐, 사익도 추구하고 공익도 실현할 수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제, 오늘 주제에서 여러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느냐. 사익도 여러분 침해당하면 안 돼요. 사익은 어쨌든 자유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공동체 이익과 평등이란 가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념 문제도 들어오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익과 공익을 어떻게 하면 동시 실현 가능한가? 사익을 추구하다가 공익이 망가지고 공익을 추구하다가 사익이 망가지는 것 둘 다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아이디어, 어떤 방안이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찾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분이 있어요. 눈치가 또 빨라서 결국은 국가와 개인, 뭐 정부와 시장 다 양쪽 극단의 주장이니까 결국 중간에 있는 시민사회가 정답이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시민사회가 혹은 뭐 이런 공동체나 사회 규범의 어떤 문제가 양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종합적인 방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덮어두고 얘가 답이야라고 쓰시는 것도 어리석다. 얼마든지 여러분 논술은요, 내가 국가를 택했을 때 그 국가의 가장 큰 강점이 시민사회가 못하는 것, 개인이 못하는 것, 혹은 시민사회가 망쳐두거나 개인이 망치는 문제를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서 논증할 수 있다라면 정부론을 쓰셔도 고득점이 되는 거고, 심지어 시장의 원리를 쓰더라도 시장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거꾸로 시장만이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바탕으로 또 논증을 한다라면 시장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제시문 가를 보시면 꼭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제시문 아닙니다. 가는요. 오늘 나다가 좀 어렵지. 가는 거저 주는 문제다. 당연히 첫 단락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진짜 뭐 대놓고 이기성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모든 사람이 바로 이렇게 통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사사로운 욕심이란 말이 있네요. 이기성까지는 아니고 사사로운 욕심. 이게 이기성이죠.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기성 특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어떻게든 통합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해야 된다? 정부의 법도가 그래서 필요하다. 어떻게? 정부의 이성으로 결국은 이런 사사로운 욕심의 그 힘을 제어해서 제도를 시행한다. 제도가 결국은 이성이란 동력을 통해서 제도와 정책이 실현되는 것. 그게 정부죠. 정부의 필요성이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정부 역할 나오면 그래서 항상 그래, 정부가 나서면 최소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는 항상 뭐예요? 파워가 있죠. 힘이 있고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적 의식만 제대로 되어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걸 추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정부가 어떤 공적인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말로 모든 국민이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누군가는 피해계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침해된 국가의 강제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국가의 강제성 때문에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이 꼭 있어요. 자유의 침해, 사익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논거를 항상 우리가 탄환으로 갖고 있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개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저장해 두세요. 머릿속에. 자, 그래서 이 제시문 어차피 정부를 칭찬하는 글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라의 정치를 안정되게 하고 온전히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태평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법치를 확립하고, 그렇죠, 국민에게 원통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걸 해야겠지만 창작 이걸 해결하려다 보면 부작용으로 꼭 생겨요. 반대쪽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외국과의 교제, 이게 외교죠. 외교를 신의 있게 하고 분란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자, 그리고 인프라 나옵니다. 군대 양성은 이제 뭐 국방, 도로 건설, 뭐 이제 인프라죠, 전형적인. 그리고 학교 설립, 교육, 이게 다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없으면 한 나라의 안녕과 문명을 바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읽어보세요. 시민사회와 개인, 시장의 원리로 이걸 정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따 나중에 뭐 비교하라고 할 때 비교를 할 수 있죠. 한 나라가 개화되는지 미개한지의 구별은 어디에 달렸다? 정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지 아닌지 달려 있는 거다.
이 얘기 또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정부가 손을 놓게 되고 개인과 시민 사이가 맡기면 결국은 그 국가는 개화되지 않거나 미개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군대가 없으면 외국의 침략, 군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반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고. 자, 도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이거 국민이 직접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국가가 깔아줌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고속도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작은 땅이라고 하지만 작은 땅도 엄청나게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도로가 지금은 잘 뚫려 있죠. 공항도 그렇고요. 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교육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이 없으면 당연히 나라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뭐 어떤 생업에 종사하든지 자신들의 생애에 편안히 하여 집안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누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편안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생애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해준다? 곧 국가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이게 좋은 얘기는 다 쓰고 있죠. 도둑을 맞은 우려와 재앙을 만나 공포가 없는 것. 뭐 이것도 치안에 대한 얘기인데 맞는 말이죠. 국가가 역할을 잘해주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우리가 한국 봐요. 밤늦게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밤늦게까지 노는 나라죠. 그래서 밤새 놀아도 안전한 나라. 사실 거기에 가깝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나열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내가 핵심으로 써서 요약 정리를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인데, 뭐 어느 정도 뭐 정 안 되면 단락별로 핵심만 요약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요약만 잘해도 얼마든지 그 가의 특성은 잘 드러나거든요. 예. 가는 요약만 잘해도 자연스럽게 정부 장점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나다랑 또 어떻게 비교하는 건데, 자, 재심은 전 달을 먼저 보겠어요. 재심은 달을 가보죠. 재심은 달을 그냥 이거 공리주의구나. 공리주의 하면은 뭐 그냥 행복.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또 떠오르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니까 최대 다수. 이런 것만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러면 이번에 다 틀립니다. 이 문제는요. 오늘 제시문 다에는 실제로 최대 다수란 용어를 일부러라도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공리주의가 무조건 다수를 어떤 뭐 소수나 개인보다 더 중시하는 그런 관점이다?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공리주의는요,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적 행복을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연결돼 있는 거다. 왜요? 사회는 이름뿐이거든요. 사회는 오직 이름뿐. 사회는 명목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명목론 들어봤을 겁니다. 사회 시간에. 그러니까 사회는 이름뿐이고 개인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집합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저기 제신문 다의 중간 부분에서 등장을 하죠. 여기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중간에 이 두 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은 그 논술에서 공리주의는 필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외우듯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읽어두세요. 근데 이 부분이 오늘은 다해서 포커스라기보다는 그냥 원리만 설명을 일단 해준 거야. 가장 공리주의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공리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감정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뭐길래? 행복이니까.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죠? 행복하면 하는 거고 불행하면 안 하는 거. 그게 공리의 원리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과 사회의 딜레마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시문 다에서는 근데 공동체라는 게, 이거 다시 말하면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요. 공동체나 이 사회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뭐다? 집합체야라는 말만 하면 독해가 어렵겠지만 허구체라고 말함으로써 굉장히 독해에 도움을 줍니다. 원래 집합체라고 써도 되거든요. 그냥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일 뿐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문제를 계기로 꼭 같이 가져가 주세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어떤 문제에서 출제될 때는 약간 좀 사적인 개인적인 것들, 오늘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개인을 강조하는 약간 그런 측면에 가까울 때가 있고, 어떤 문제를 또 풀 때는 아까처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원리에 의해서 공리주의가 또 왠지 괜히 공동체나 사회의 편인 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소수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올 때도, 그게 더 물론 많긴 많습니다. 그런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공리주의 원칙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되 그게 어떤 제시문과의 관계에서 출제되었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공리주의 제시문 자체는 전혀 독해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제시문 전체 맥락에서 독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애초에 공리주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과 사회는 구분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중간에 있는 애거든요.
공리주의를 얘기해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게 자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쪽 사회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처럼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보기에 공리주의는 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양다리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공리주의는 일종의 양다리를 걸쳤다. 결국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가까워 보이긴 한데도 자유주의, 철저한 특히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리주의는 오히려 저거 완전히 공동체주의랑 다를 바 없잖아. 저 개인의 권리를 과연 뭐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양보하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내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공리주의가 요쪽에 가까워 보일 것이고 저 착시 효과죠. 공동체주의도 입장에서는 공리주의는 또 야 사회는 이름뿐이고 개인이 모여 있는 허구체에 불과해. 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진짜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공리주의가 오히려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네, 원래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양쪽에서 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알겠죠?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공리주의 풀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산수 공부하듯이 이건 공리주의에선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참 논술 문제 많이 풀어봤지만 공리주의는 풀면 풀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어렵다. 왜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얼굴을 바꾸니까 카멜레온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애덤 스미스나 뭐 로버트 노직이나 하이에크 나오면 무조건 그냥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개인주의 뭐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데 근데 공리주의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후반부 쪽을 잘 보셔야 돼요. 후반부를 잘 보면 개인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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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거의 뭐 7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 7번 엄청나죠.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공동체라는 단어란 말도 많이 나오지만 문맥을 읽어보시면 결국은 개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개인이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제시문 다는요. 이 제시문을 지우고 그 자주 나오는 애덤 스미스의 그냥 보이지 않는 손 구부론의 그 부분을 발췌해서 갖다 넣어도요. 오늘 문제를 푸는데 하등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어떻게 보면 애덤 스미스의 글도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좀 새로운 어떤 제시문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또 마침 이거 틀릴 만한 학생들이 많을 거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했을 거예요. 윤리 시간에 그냥 드립다 공리주의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적용 연습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암기해가지고 객관식 풀듯이 암기하신 분들은 공리주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오히려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아예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제시문 다 안 틀립니다. 직독을 하면 개인을 너무 강조하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공리주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틀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배경 지식은 내가 제시문 독해할 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데 오히려 아리까리하기 시작하다. 배경 지식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혼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배경 지식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배경 지식 버리고 오히려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 실력을 믿으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직독을 해라. 알겠죠? 정독을 해라. 그러면 오히려 길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의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배경 지식을 너무 믿지 말고 열어두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제시문 나를 보죠. 자, 이렇게 되면 제시문 가다가 확실히 시장과 정부로서 딱 대척을 줬어요. 정부가 할 것인가, 각 개인이 그냥 알아서 할 것인가. 그게 시장의 원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말이 공리주의지 결국은 개개인이 행복하면 다수도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이 자신의 행복에 충실하면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굳이 국가가 나서고 나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공리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제시문 나에서는 근데 오히려 자 공적이란 말을 쓰면서 공적인 건 국가적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게 뭐 여기서 문제 생겼던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겠죠. 근데 사법권의 규제와 강당한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 이게 독점이거든요. 국가가. 그러니까 제시문 나의 화자가 보기엔 그러니까 제시문가는 그렇게 독점적인 거야. 강력하고 국가기구 권력에 맞서서 그래서 여기서 권력에 맞서 생겨난 거에 시민사회다. 얘가 주인공 등장했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어떤 것을 통해서 등장했다?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기구의 권력에 맞서서 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당연히 시민 쪽에서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 이거는 개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 자체는 국가가 시민사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건 어용단체라고 하죠. 국가가 몰래 막 지원금 주면서 결국은
막 본인들의 어떤 언론 플레이를 갖다 쓰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체들은 제대로 된 시민 단체가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파생돼서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고 그러면서 어떤 그 이 시민들의 묵살된 시민들의 권리를 되살려 주는 것들, 그죠? 묵살된 그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게 해주는 것들. 여러분 최근에 있는 그 위안부 문제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정의기억연대도 결국은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시민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나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예. 정말 할머니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고 당연히 그리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정부 역시도 함부로 이 치부를 드러내기도 힘들었고 일본에게 대놓고 요구하기에도 쉽지 않았던 이제 국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것을 국가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눈치 볼 때 시민 사회는 외교적으로 눈치 안 볼 이유가 없거든요. 무조건 손해를 본 그런 국민 개개인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는 얼마든지 그런 손해 본 자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시민 사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죠. 알겠죠? 그래서 그 운동 덕분에 위안부 문제도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이 부분과 연결이 되겠지만 그래서 시민사회는 더더욱 더 투명해야 돼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사회도 투명해야 될 존재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의기억연대도 그 부분을 공격당하고 있는 거고 그게 실제로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시민사회 영역은 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건 공간적으로 이해하셔야 더 편해요. 사적인 사익과 공익의 연관성을 관련된 그런 거죠. 연관성. 그러한 사회 영역이다. 그러니까 사익의 공익의 영역 속에 있는 어떤 그 중간적 사회 영역이다. 이렇게 중간 쪽에서 그려내는 게 나아요. 사회를 엿다 그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사익과 너무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런 소소한 사인들이 모여가지고 시민사회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시민사회가 꼭 무슨 타고난 어떤 통뼈가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시민사회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 촛불 집회 기억하잖아요.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임시적이지만 한 주에 한 번이지만 거기 참여하는 그 순간만큼은 시민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꼭 어떻게 보면 무슨 직장에 소속된 근로계약서 써야 되는 노동계약서 써야 되는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유동적이다. 알겠죠? 어쨌든 우리의 되게 사적인 이유 때 살기 위해서는 사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사익에서 상호 우전 공익적인 것 공적인 힘을 획득하고 단순한 생존 사익적인 것에 역시 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사회다. 그러니까 사익에서 시작하는 거 맞는 거예요. 사익에서 시작했다가 공적으로 가는 거죠. 저 문제지가 지금 닫혔어요. 다시 한번 열게요. 자, 됐죠? 예.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밑에 좀 내려가시면 시민사회 사적 영역에 관한 공중의 관심사가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한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공중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시민사회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시민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대중, 집단 이렇게 부르기에는 왠지 껄끄럽잖아요. 구분도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공중이라는 단어를 이게 바로 시민사회의 어떤 주인공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공적 영역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국민 말고 이런 국민들 중에서도 공적 문제에 관심 없이 사람들 되게 많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말든 정책이 어떻게 가든 말든 그냥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렇게 무관심하신 분들은 공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공적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그 사람들은 그냥 사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적 예를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것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사회적 문제로 끌어안고 국가가 제대로 뭔가 수사를 안 한다. 그럼 국가에게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집회에 나가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시민사회고 그것을 공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이 그런 공적인 영역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는 거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더 발전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국가에 맞서게 된 거죠. 사회는 그 사적 부분을 결국은 이제 공권력에서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렇죠? 사적인 게 공적인 공권력 안에 완전히 포섭된 게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사적이라고 해서 사적 가정의 범위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 그러니까 이기성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가정의 범위도 넘어섰고 공권력에서도 떼어놨고
자, 다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아까 자꾸 중간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중간 영역을 딱 그 느낌 나죠. 정말 사적인 영역도 아니면서 사적인 거에서도 가족의 범주는 좀 더 그보단 크니까 또 그러면서도 공적인 영역에서도 떼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그런 중간의 사회 영역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행정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지점에서 공중은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하여 비판적 판단력을 키워온 거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부터 체크 하나. 근데 이 공중이 뭐 감정이나 어떤 분노, 알겠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되게 특이한 점인 거야. 이성을 바탕으로 비판적 판단력을 키웠다. 알겠죠? 그래서 분노와 광기로 막 싸우는 그런 어떤 폭동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사회 영역은 굉장히 냉철하다. 그래서 냉철한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공론장이라고 불러요. 공적인 논의의 장, 알겠죠? 이름 자체가 공론장이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어떤 토의와 토론들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공적인 영역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존립하는 거고 또 우리도 언제든 진짜 시민단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후원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도 가끔 이게 뭔가 시민운동이 있을 때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공론장에 사례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는데 바로 언론도 여러분 시민사회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언론을 누가 만들겠어요? 여러분 대기업이 만들거나 국가가 만들면 언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기업들이 또 만들긴 하지만 기업화돼서 대기업들이 근데 특히 더더욱이 우리는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돼서 오히려 제약을 주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줌으로써 한편으로 야 이거 이제 너희 말 안 들으면 광고 뺀다 이런 협박이 가능해져요. 이런 것 때문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항상 언론사들은 고민하게 되어 있고 갈등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원래 언론사의 주 역할은 뭐예요? 시민사회로서 그렇죠? 공적 영역에 대해서 국가와 투쟁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국가와 싸워서 정보를 밝혀내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아까 이번 문제랑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 권리 충족, 모든 사람에게 개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존재 의미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론 또 하나 공적 집회도 있고, 그렇죠? 정치 연합체 같은 등등등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다를 다 살펴봤고요. 이제 1번과 2번으로 가야 될 텐데 1번 답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다채롭게 잘 쓴 답은 아닙니다. 저도 그냥 아주 간략하게 구성만 했어요. 구성만. 그래서 2, 3번에서 승부를 걸고 1번은 일단은 주체만 잘 맞추자. 누가 누구인지 잘 맞춰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대비만 좀 해보자. 위치 파악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창의력 있고 약간 그런 답안에 욕심 있는 학생들 보면 확실히 뭘 잘 쓰냐면 차이점 분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 차이점에서 또 막상 쓰려면 차이점에서 그래? 그러면 자 일단 주체가 누구인가 당연히 차이 나죠. 주체의 차이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게 근데 핵심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주체가 다른 만큼 방법도 다를 수 있겠죠. 실현 방법,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실현 방법의 차이로 또 비교할 수 있고 목적이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목적의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죠. 등등등.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의 것들만 비교를 해줘도 답안이 훨씬 더 다채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저도 거기까지도 안 갔어요. 2, 3번이 워낙 나름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핵심만 썼습니다. 자 보세요. 요약을 하되 전체적 구성은 약간 요약을 좀 바꿔가면 제시문을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제시문 가는 정부를 공공성의 실현 주체라고 주장한다. 이런 건 빨리빨리 써줘야 돼요. 정부다 이렇게요. 타고난 재주와 사람된 도리와 권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건 타고난 재주와 사람된 도리와 권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건 국가, 정부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정부가 없으면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을 통한 질서 파괴를 제어할 수 없죠. 나아가 국가 간 외교와 공공사업, 국방과 교육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해 준다. 그렇죠? 요게 이제 당시에 당시란다. 어쨌든 여기 제시문 가의 이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잠깐 없었어요. 읽고 있는데 한바탕은 졸 뻔했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오늘 또 하루 종일 막 돌아다녔더니
자, 반면 제시문 다는, 자 여기서 다로 왔어요. 보통 가나다 순으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제가 다를 먼저 넣었다라는 건 그만큼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다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대척점으로, 반면 다는 개인이다, 정부가 아닌 개개인. 그래서 정부와는 상반된 관점을 제시한다라고 일부러 얘기를 해주고요. 개개인의 이익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자, 서로 이기성 때문에 싸워. 제시문 가 같으면 정부가 해결하겠죠. 근데 정부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 일부러 대비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아니라 공리의 원리를 통하면 뭘로 할 수 있다?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통해 개인 자발적으로 해결 가능함을 보여준다. 알겠죠? 공리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의 행복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원리죠. 중요한 건 이해관계 당사자,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란 개인들의 집합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개인의 이익이 증가하는 게 곧 공동체 이익 증가다. 공동체 이익도 개인의 이익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정부나 다른 집단의 도움 없이 각자가 공리의 원리에 충실할 수만 있으면 그땐 정부나 다른 집단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공성은 실현될 수 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확 가랑 다가 정말 완전히 대비되는 것 같죠. 그런 자리에서 가와 다가 정부와 개인이라는 대조적인 공동성의 실현 주체를 주장한 반면에 대조적 공동성의 실현이다. 아 여기선 아이고 이거 중요한 오타였군요. 공공성의 실현 주체죠. 여기선 말 그대로 써야죠. 대조적인 공공성의 실현 주체를 지정한 반면에 나는 그 중간적 범주다. 그 시민사회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국가의 권력에 맞서 대항의 의미로서 시민사회가 존재하는데 이는 개별적 개인이 아닌 공중이 실현하는 주체가 돼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 사회의 영역에서 공중이 모여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공적인 이성의 사용을 통해서 사적 영역을 대표하여 공권력과의 논쟁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 나를 쓰기가 제일 어렵긴 한데 이 가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 국가의 어떤 이런 권력에 맞서서 어떻게 권력을 또 쟁취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800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2, 3번에서 잘 쓰면 된다. 하지만 최근에 연대 어떤 그 두 문제만 있는 방식에서 본다라면 아까처럼 뭐 방법의 차이, 목적의 차이 이런 걸 또 구분을 해서 오히려 방법의 단락과 뭐 목적의 단락 이런 걸 나눠 가지고 가나다를 그때그때 단락별로 비교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일단은 정부, 시민사회, 개인이라는 주체의 차이는 깔끔하게 한 500자 정도로 정리해주고 남은 한 5, 600, 그러니까 이건 천자 쓴다 전제하에서죠. 거의 남은 어떤 분량에서 이제 방법론의 차이, 목적의 차이 이런 것들을 또 비교해주면 가점을 또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자, 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가나 각각의, 그러니까 다는 뺐잖아요. 그러니까 가나 각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고 누구에는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이 속성 자체가 너무 좀 무리한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것을이라고 말하면 또 모를까, 모든 거래요. 정말 모든 거를 누구나 보고 듣고 누구나 공개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모두가 자격으로서는 모두란 말 쓸 수 있겠죠. 법적으로만은, 그죠? 근데 현실에서는 정말 쉬운 게 아니다. 알겠죠? 그만큼 그 이 해석을 되게 깐깐하게 해서 아예 이 문제 해석 자체를 깐깐하게 해서 결국은 정부도 시민사회도 둘 다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은 갖출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뭐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예요. 자, 하지만 약간 보편적 답안은 뭐였냐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부는 좀 어렵고 정부는 이런 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것을 설령 할 수 있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오히려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오히려 정보라는 걸 뭐든지 공개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안 해야만 하는 정보들도 있다. 이렇게 논증을 해서 풀어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편적으로는 정부는 좀 안 될 것 같고 시민사회는 어떻게든 해야만 하고 또 하기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정부보다. 왜? 태생 자체가 시민사회가 발생 자체가 어디서 시작했으니까 이 개개인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에서 발생을 하고 사적 개인들이 모여서 공론회장을 형성한 거잖아요. 공중이 되어서. 그리고 후원금에 의해서 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투명성이 사실은 생명과도 같다라는 식으로 논증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시민사회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편적 답안은 그러하다. 알겠죠? 정부는 쉽지 않고 시민사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답을 좀 다르게 썼는데 그냥 누가 그걸 하냐에 달렸다. 저는 아예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라는 주체 또한 결국 인간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 의지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그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달라요론으로 썼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도 원리적으로는 정부보다는 쉽지만 정부보다는 이런 투명성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쉽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조차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저는 양면성으로 다 썼습니다. 알겠죠? 양면성을 쓰더라도 약간 무게감은 잡아주는 거예요. 정부가 조금 더 이런 게 하기엔 쉽겠고 시민사회가 좀 더 어렵다라는 것은 좀 더 쉽다는 거. 시민사회가 좀 더 이거 실현이 쉽고 정부는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는 하되 그럼에도 의지에 따라서 그 행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의 논리에 달려 있는 거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답의 선택 방향성이 정답이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주어진 공공성의 속성은 투명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공성은 폐쇄적인 독단적인 권력 집단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는요, 이것도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권력 집단. 이게 더 좋은 표현이죠. 권력 집단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가나에서 제시하는 두 주체 모두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모두가 이것도 잠깐 이런 거 들까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그 운영의 묘에 달렸다. 이게 제 답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묘수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부터 볼까요? 정부가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공중에게 모든 과정에 공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다는 걸 먼저 접근을 했죠. 결국 정부의 운영 주체가 얼마나 민주성을 전제로 하는가에 달려 있다. 메커니즘 자체는 원래 어려운데 그래도 의지에 달렸다라는 거죠. 국가라는 집단을 운영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주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면 정부라는 권력 집단은 오히려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정부 사이트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프라가 국가는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공중에게 접근하고 공개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 반면에 정부가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독재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여러분 독재적인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정부를 또 독점하려고 해요. 자, 세월호도 어때요? 정부를 국가가 쥐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만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독점이 되려 문제가 돼요. 투명성 여부에 있어서는 최악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 막대한 힘과 인프라로 오히려 공중의 접근을 막거나 어떠한 토론 없이 내부적 힘의 관계에 따라서 선택하고 추진하는 독재적 공공정책이 실행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성 여부에 따라서 투명성도 달려 있다. 이렇게 짧게 생각하면 이렇게 달리는 거죠. 결국 운영 주체 민주성 여부에 따라서 공개 투명성이 달려 있는 거죠. 실현도 달려 있다. 거기에 귀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문제를 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됐죠? 이제 지우고요. 시민사회 공공성 실현이 구조적으로는 쉽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투명성에 있어서 정부보다는 유리하다. 그죠? 구조적으로 유리한데 시민사회 왜냐? 근거 정보 써줘야죠. 개념 자체가 정부의 독단적 권력을 미연에 방지하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차선책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투명성이 이 방법론의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투명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근데 시민의 자발적 참여, 정부에 대한 이성적 토론, 또 대응 속에서 모든 과정을 더 많은 시민에게 공개해야 될 책임이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역시도 문제가 있어요. 민주성이 부재하거나 약화로 폐쇄적 성향을 갖게 될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아무리 시민으로 구성되고 시작된 주체라 하더라도 결국 정부 권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부패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단체도 국가의 지원금으로 또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에 완전히 또 자유로운 단체도 드물다라는 이거는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원래는 지원금 안 받고 하는 게 이상적인 거예요. 따라서 완전한 공공성의 투명성을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완전한 건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감시와 운동의 실천이 공공성의 실현 주체에 항시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만 투명성이 유지 혹은 증진될 수 있다. 자, 요게 마지막 건 뭐냐면요. 사실은 안 붙여도 되는데 여기서 결국 우리가 가나를 갖고 따졌잖아요. 그러면은 다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가 뭐였죠? 그냥 우리 개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가가 할래, 시민사회가 할래라고 할 때 어찌 보면은 좀 복합적으로 이런 시민 각 개개인의 어떤 이런 감시 체계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들이 국가를 감시하고 그들이 시민사회를 감시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충분히 이런 공공성의 그 투명성이 실현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로 마무리를 살짝 운을 띄워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가능하다. 됐죠? 자, 이제 3번 마지막 문제 봅시다. 3번. 자, 3번 문제 잘 보시면 자, 제시물 라를 읽어보세요. 제시물 라는 어렵지 않아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그냥 공유지의 비극의 그냥 그 원리에다가 살만 덧붙인 거예요. 현실에 있는 문제처럼. 그래서 이거는 공유지의 비극의 원리다. 공유지의 비극이 뭐예요? 결국은 모두에게 말 그대로 공유지, 공짜로 쓸 수 있는 어떤 비용이 들지 않는 어떤 이런 공유지가 있으면 너도 나도 갖다가 쓰게 되니까. 우리가 그 공공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쓰레기통이 내 개인 쓰레기라고 하면 어때 우리 막 그 쓰레기 봉투에 꽉꽉 담아 담죠. 내 거니까. 내 소유권 안에서 쓰레기 봉투 값을 쓰기 싫어서라도 꽉꽉 아껴 쓰는데 이런 그 이렇게 공공 쓰레기통 보시면 정말 막 버리죠. 그 쓰레기를 그냥 대충 분리수거 하지도 않고 뚜껑 열지도 않고 심지어는 음료수 마시다 말고 음료수 있는 액체 그대로 일반 쓰레기에 막 버리는 무개념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조심해야죠. 물론 이거 꼭 뭐 연령으로 따질 건 아니겠지만 워낙 이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20, 30대가 좀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길거리에서 또 마시다 보면 더더욱이 그럼 버릴 데가 없어서 나중에 버리더라도 여러분 그냥 물은 하수구에 차라리 버리세요. 커피나. 근데 그런 것도 그냥 통째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공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금방금방 오염되거나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쓰레기통 사례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득을 벌 수 있는 사례. 오늘 보는 것처럼 나무를 베면 내 거야. 근데 나무를 안 베면 공유지고. 그러면은 안 벨수록 손해거든요. 많이 베면 내게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비용이 안 드니까 베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원리면 항상 뭐예요? 필요 이상의 욕심이 생겨서 금방 황폐해지겠죠. 나무가 금생 다 없어져가지고 숲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자, 규칙을 일단 만들었고요. 규칙 1, 2, 3. 그리고 나서 마을 자치회가 등장을 하고 정부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은 딱 쳐야 됩니다. 자, 정부가 아까 누구였죠? 제시문 가였죠. 자, 마을 자치회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마을 자치회가 여러분 나예요. 시민사회. 뭐 시민사회가 아까도 좀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공적인 어떤 일, 마을의 어떤 일 때문에 자치적으로 모여 있다 시민사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리주의의 원리를 따른 개인은 어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다의 영역이다. 이런 물론 개인의 영역을요 여기 전제 자체로 끌고 가셔도 돼요. 다를 이쪽으로 끌고 가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답안에서 다를 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죠? 가장 이상적인 거 문제 해결하려면 마을 전체 이익을 높이려면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제시문 다도 어떤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를 이쪽 위쪽에다가 독해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개인에게 맡겼더니 망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결과가 개인에게 맡겼는데 망했는데 또 개인에게 맡기자고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모순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물론 개인의 이기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했어. 하지만 재심은 다도 뭔가 묘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즉 시장의 원리에서도 개인의 이기심대로 멋대로 막 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맡기되 가장 기본적인 규칙만은 지키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최소 규칙. 자, 여러분 규칙을 읽어보시면 납득이 돼요. 규칙을 읽어보시면 규칙 1이 뭐예요? 주민들은 각자 나무를 얼마나 벨지를 동시 선택이요. 자, 각자가
동시에 선택을 한다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자,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죠. 동시 선택을 왜 한다? 굳이 동시. 이건 뭐냐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배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건 자유에 대한 가치인 거예요. 자유 선택. 예. 이거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규칙 1 자체를 통해서 일단은 뭐가 실현된다?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은 거예요. 국가가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마을 자체가 규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규칙 1은 그냥 자유롭게 배라. 다만 규칙 1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전체 벌목량 확인만 가능하다. 확인이 가능하면 대신 뭐를 할 수 있죠? 주제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상대적으로 얼마를 뱉는지 알아요. 상대적으로 적게 혹은 많이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눈치가 생기죠. 어느 정도. 처음에는 눈치 안 보고 잘랐는데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되게 많이 잘랐네? 이런 걸 알 수 있거나 내가 되게 조금 잘랐나 본데 이걸 알 수 있죠. 자, 규칙 3. 일주일마다 반복. 자, 이게 저는 되게 핵심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공유지의 비극이 해결하는 방안 중에 자, 일주일 동안 반복한다요.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 이게 결국 뭐냐면 계속 무한히 반복하게 되겠죠. 결국은요. 계속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이게 무슨 효과를 갖고 가져다 줄까? 이걸 고민해 봐야죠. 대체 무슨 효과일까? 반복이. 여러분 매번 게임을 반복하면요. 자가 조종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 이 규칙 1, 2, 3 알겠죠? 규칙 1, 2, 3은 개인에게 그냥 맡기라는 소리예요. 마을 자체가 나서서 뭐 잔소리한다거나 정부가 나서서 법적으로 규제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규칙 1, 2, 3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의 아이디어라고 봐요. 재심은 다가 결국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공리의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사회 전체 이익도 증진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 다를 선택하실 분들은 규칙 1, 2, 3만 제대로 해석한 다음에 풀어내도 그게 구체적인 답안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와 나는 왜 안 되는지, 가나는 왜 필요 없는지 거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좋은 답이고요. 재심은 이제 나와 가를 쓰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저 규칙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쓰면 돼요. 야, 그 규칙만 갖고 쓰면 여러분 당연히 뭐가 이거예요. 재심은 다가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얘기하니까 재심은 다가 이상적인 것 같지만 결국 어떤 문제가 있다? 자, 이거 자가 조종이 안 되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폭주하는 인간이 있으면 어떡해요? 결국은 모든 인간이 눈치 보면서 꼭 그 억지로라도 도덕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폭주하는 인간이 있으면 결국은 이 규칙은 깨집니다. 이 동맹은 깨지고 너도 나도 이제는 갑자기 다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어 장치로서 마을 자치회 정도로 제어할까 아니면 정부라는 가장 강제성을 갖고 있는 방식으로 제어할까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자, 그러니까 정부 택하실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을 자체에 나서도 별 수 없다. 마을 자체 그냥 전문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이거 마을 이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이권 싸움 때문에 혹은 얼마든지 뒷돈 받고 부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을 자치의 판단을 신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부의 전문성, 정부의 강제성, 추진력 이런 것들을 주장하실 분들이 정부를 택하시면 돼요. 마을 자체를 택하신 분들은 뭐예요? 정부는 너무 강해서 안 되고 또 규칙 1, 2, 3은 너무 물러서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야 돼요. 중간 입장이 항상 그런 입장이거든요. 양쪽의 극단을 극단화시켜서 너희들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안 돼. 내가 중간에서 잘할 수 있어. 이런 논거로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풀이에요. 그래서 저는 3번을 저는 이제 제시문 다를 택해서 썼거든요. 다는 여러분 개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도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 봤는데 더 쓰면 사족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 방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구체적 방안이다? 되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정부도 나서지 않고 마을 자체도 나서지 않고 오히려 규칙만 디테일하게 잘 지켜줘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선택하실 분들은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런 답 많이 썼었거든요. 학생들이. 정부나 마을 자체가 나서 가지고 뭔가 규제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규제를 하면 하는데 이런 거 규칙 1이 뭐였어요? 동시에 얼마를 뺄지를 선택한다는 건 자유로운 선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별로 얼마를 베야 될지를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쓰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규칙 1을 어기게 되죠. 예. 개개인이 나무를 베는 것을 이제 규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자유의 침해가 나오니까.
그래서 마을 자치가 됐든 정부가 되었던 간에 규칙 1, 2, 3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규제를 하더라도요. 다른 방식으로도 규제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 막 꼭 나무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편으로는 뭐 전체 총량을 갖고 따져서 비판해 볼 수도 있고요. 야, 개별적으로는 제한 안 두는데 전체 총량에서는 매 횟수마다 제한을 둔다. 그게 넘어설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을 전체에 페널티를 주는 거죠. 만약에 모두가 다 같이 줄이면 마을 전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뭐 이런 것들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또 마을 자치회에서는 또 뭐가 어떤 방법이 있죠? 뭐 칭찬하거나 왕따 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다거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좀 바꾸는 방식이 마을 자치회겠죠. 야, 좀 우리 좀 자제하자. 좀 서로를 위해서 좀 양보하자.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자치회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것만 오늘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 얼마든지 다른 답안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부나 시민사회를 통해, 그러니까 마을 자체를 통해도 재밌다. 일단 요 구성은 꼭 가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왜 옳은가를 선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남들이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저는 재심은 다 개인을 택했기 때문에 국가와 마을 자체는 왜 안 되는지 그거를 먼저 논증을 하고 나서 그다음 구체적인 데 대안으로 넘어왔거든요. 알겠죠? 자, 마을의 산림 훼손을 막아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마을 전체 이익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의 관점이다. 이렇게 쓴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정부와 시민사회를 통한 대안이 개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원리보다 더 확실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가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보다 더 좋은 거, 더 잘하는 거 이런 게 확실성이죠.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자치회를 통한 제약을 있고 정부의 행정적 강제 조치를 통해서 개개인의 이기심의 폭주를 이때는 그냥 의의를 한 번만 쓰는 게 낫죠. 개개인 이기심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까는 거죠. 잠깐 칭찬을 해주되 비판을 하면서 그지 본격적인 비판. 한 공동체의 지속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의 보장 여부다라고 해서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유가 침해돼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정부든 마을 자치회든 다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성을 원리로 하기에 마을 주민 개개인의 자유를 심도하게 침해하고 그죠? 심도 있게겠죠. 심도 있게 침해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일 뿐 자치회를 구성하는 시민사회 원리 또한 결국 마을 주민 내 알력 싸움으로 또 번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욕심내다가 즉 정부든 시민사회든 결국 인간이 구성하는 집단인 만큼 언제든 부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 개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과 권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험성이 언제든 존재한다라는 거. 따라서 인간의 이기적 성향을 강제적으로 억누르는 방법보다는 그러한 이기적 성향을 차라리 자발적으로 우회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규칙 1, 2, 3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공공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실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해서 양쪽 다 비판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가장 이상적이지라고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즉 개인과 공동체 이익이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최소한의 규칙만을 정해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최대화시키면서도 책임감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라의 규칙 세 가지를 제대로 실행만 하면 마을 자체나 정부 규제는 이제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규칙을 풀어주는 게 이제 구체적 대안인 거죠. 규칙 1을 통해서 주민들은 자기 이익 추구 성향만큼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규칙 2를 통해 현재 마을 전체 벌목량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자기 이익 추구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돼요. 물론 공유지의 비극의 원리처럼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우려하면서 시민사회나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주장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시민사회론이나 정부론을 주장할 사람도 이런 주장을 하겠죠. 자, 그러나 규칙 3이 이런 문제를 해소해준다. 단 한 번 결정하는 게임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자신의 지나친 벌목으로 인해 조만간 전체 벌목량 부족으로 장기적으로 뭐예요? 나에게도 피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위기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즉 매주 자신의 벌목량을 자가 조정함으로써 자율 조정, 지속 가능한 자기 이익 추구를 실현하는 동시에 마을 전체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은 결국 뭐밖에 없다. 규칙 세 가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만 구축이 잘 돼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 방안은 오히려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공리주의적 방안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뭐다?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안이고 그거를 규칙 1, 2, 3에서 찾아내는 센스가 필요했다. 그게 아닌 분들은 시민사회나 정부를 통해서 최소한의 규제나 아니면 국가처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가가지고 또 나름의 주장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9회차 독학 논술, 논술 독학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